정두원 전 의원께서 이번 대선은 종쳤다는 얘기를 한 3주 전부터 뭐 강력하게 보나마나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지금 조금 다른 의견이신가요? 앞으로는 좀 더 진중하겠습니다. 아니, 그 이제 종친 거 아니다? 네, 좀 진강. 송구스럽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사과드립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종을 친 건 맞네요. 이제 시작 종이 쳐진 거죠. 네. 아니 시작하기- 정청래 의원도 네. 같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환호 자격했잖아요 그때. 그런 적이 없어요. 굉장히 진지한 자세로 경청했죠. 무슨 동의하면서. 그리고 우리 정청래 의원은 지난번에 저한테 역부족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 저 상처받아가지고 뒤끝인데 네. 안철수 뭐 무슨 분유 냄새 난다 그렇게 화나가지고 지금 저 소몰이 창법 하잖아요. 지금 경제 개혁할 지도자 누굽니까? 아니 그래서 오늘 뭐 프로그램에 걸맞게 아주 강력한 판도라를 준비를 하셨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네. 정치는 2달 후에 일어날 일을 예측해야 된다. 이것이 윈스턴 처칠의 얘기입니다. 2달 후에. 만약에 2달 후에 지금 예측이 벗어났을 때는 왜 벗어났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이제 그분의 말씀인데 19대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의 득표율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걸 그것은-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측이죠 무슨. 물론 예측이 어떻게 알겠어요. 예. 다음에 또 공개 사과하실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번에 박빙의 승부가 되지 않을 거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근데 몇 대 몇이에요 그래서? 50대 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는 뭐 60대 40 60% 또는 55대 정도를 45 55대 45면 10%인데 실제로 개표 과정에서는 이게 지금 그 게임이 성립이 안 되는 굉장히 큰 표 차이인데 이기게 될 그러니까 것이다. 지금 얘기는 굉장히 큰 표 차이로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다 이 얘기죠 지금요. 뭐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 김영환 전 의원 얘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본인들은 또 이렇게 자기한테 낙관적으로 보통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아주 간발의 차로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다. 네. 난 안철수 후보가 이길 거라고. 안철수 후보가 이길 것 같아요. 바꿔도 너무 바꾼다. 그러면은 차명진 전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골에서 대장 먹었다고 서울 올라서도 대장 먹으려고 그러네. 서울은 달라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된 거는 아주 특유의 상인 정신. 그러니까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딱 소비자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네. 거기 가서 길목을 딱 지켜서 완전히 그냥 대박이 난 거죠. 우리 고생 많이 했어요. 소몰이 창법 그거 연구해가지고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 선물이 천국밖에 없는데. 자력으로 지금 표를 얻는 게 아니라 반문 정서로 표를 그렇죠. 얻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죠. 제가 그 보기에 얘기하시는 거군요. 네. 길목 지키기인데 이제 과거에 그 근세 초기에 베네치아에 각국 상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베네치아의 부가 이제 전 세계의 부가 집결됐을 때 그 중에서도 제일 돈 많이 번 사람이 누구냐면 은행업을 한 사람이에요. 은행업이 요즘 말하는 은행업이 아니라 화폐 환전, 국제화폐 환전해 준 사람이에요. 네네. 그 사람들이 아실 거예요. 메디치가예요, 메디치가. 메디치 가문. 피렌체. 그러니까 무슨 고생하지 않아. 막 그 뭐 여러 가지 뭐 해적들의 위험을 무릅쓰고 막 상품을 갖다 와서 파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환전해 준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벌거든요. 지금 안철수 대표가 그거예요. 다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호수표가 나한테 밖에 더 오냐? 어디 더 가냐? 해가지고 해서 표를 모았는데 모았는데 문제는 뭐냐? 이제 그 보통 모은 돈으로 한번 이제 이 남아메리카 원정을 한번 가보려고 지금 야심을 갔는데 네.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이제 나머지 26일 동안 모든 풍파와 비바람을 거치고 남아메리카에 가고 또 거기서도 그 풍토병을 이기고 이런 것들을 과연 해낼 수 있느냐 앞으로 두고 봅시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이제 설령 큰 표차로 이긴다고 예상이 되더라도 좀 엄살을 좀 떨어야 되지 않아요?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충고를 드립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 말씀은 아주 예. 경청해야 될 말씀. 이 김영환 전 의원의 얘기에 대해서 정청래 전 의원께서는 네. 뭐 도저히 수긍하는 그런 눈빛이 아니네요. 그냥 지그시 웃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이 시대에 참 정확이들로서 제가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정이 굳었어. 18대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유일하게 과반을 넘은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예. 51.6%. 17대 대선 이명박 48.7%, 16대 노무현 48.9%. 박근혜 후보가 유일하게 과반을 넘었는데 그때는 사실은 후보들이 이제 단촐했어요. 몇 명 안 되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많죠. 아무리 보수표가 없다 할지라도 각자 후보가 가져가는 표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과반 득표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 이렇게 일단 전망을 하고.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 표와 문재인 후보 표가 그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후보는 현찰표라고 할 수 있고요. 고정 지지층이 있고 충성도가 높고. 근데 안철수 후보 표는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약소고음도 아니다. 언제든지 바람 불면 바람 따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표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미루나무 위에 걸려있는 뜬구름과 같은 표다. 그래서 앞으로 잘 관리를 하시겠지만 조금이라도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호남에 가서는 정체성 있는 야당인 것처럼 해야 되고 또 영남에 가서 보수표를 얻으려면 또 뭐 사드 입장 바꾸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 모순이고 자기 스텝에 걸려서 넘어지다 보면 표가 금방 이렇게 분산돼서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리셋해가지고 다시 네네. 시작하는 단계이기 네. 때문에 김영환 우리 의원님 바람대로 됐으면 좋겠지만 또 저의 바람은 또 다르니까. 우선 저런 착각이 나오게 되는 것은 지난 60년 동안 보아온 정치 시각을 그대로 답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시각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난 총선에서 야당이 2명 나오고 여당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여당이 괴멸이 되고 그 민주당이 제1당이 되었으며 또 국민의당이 승리할 수 있었겠는가.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삼자 필패론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무너진 겁니다. 정치인들이 보는 것은 여와 야로 갈라서 야권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여당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한 거고요. 네네. 지금도 이거죠. 안철수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옆에서 볼 때 이거를 이길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견딘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대선론이 있어서 선거가 없다고 내가 대세요. 내가 돌아다녀 보니까 내가 대세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다 지금 정두원 의원 같은 아주 탁월한 정치인들도 대선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민들이 우리 머리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야로 갈라져 있다면 지금 어떻게 양강이 야야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60년 동안의 그 패러다임으로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3당이 2등 한 적도 없습니다. 김대중의 평민당이 3등 했죠. 그다음에 정주영의 국민당이 3등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3당인 우리 국민의당이 양강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는 여태까지 있어 본 적이 없는 거죠. 시각을 바꿔야 되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무슨 문재인 후보의 표는 강고한 표이고 안철수 후보의 표는 아주 바람에 불러 아까 미루나무 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루나무 위에 뜬구름. 뜬구름은 사라지게 생겼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래야지 지금 확실하게 이긴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렇습니다. 이제 분명히 이제 좋은 말씀인데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그래도 이제 여태까지 했던 그 과거의 경험 이런 걸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야말로 우리나라 그 선거에서 가장 완사이드하게 결정난 데가 MB하고 정동영인데 MB가 48.7% 얻었어요. 정동영 26.1%.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얻어도 50% 넘기가 어려워요. 실제 왜냐하면 이회창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제3당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다 합하면 제가 딱 보니까 여론조사 치면은 한 15% 돼요. 네. 15% 되거든요. 이 15%가 그냥 완전히 빠져야만 60%가 가능하거든요. 이 15%는 그래도 지금 버티는 거거든요. 아무리
정말로 지금 얘기한 바람 속에서도 이 15%가 버틴다고 생각하면 나머지가 85%예요. 85%에서 그러면 60% 가져가면 문재인 대표가 지금 저 25%밖에 못 제가 얻는다는 한번 얘기예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조사를 보면 35, 40에서 두 후보가 각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40% 내외에서 각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호남이 아직 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호남이 지금 40대 20으로 벌어져 있던 문재인과 안철수의 경쟁이 이번 월요일 조사를 보면 대체적으로 40대 40 아니면 40대 35 정도로 문재인 후보가 좀 더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호남이 이걸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남이 결정하게 되면 대산업적으로 표를 모으게 돼 있습니다. 7대 3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7대 3 내지 8대 2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건 이제 호남은 예, 그렇게 결정적으로 됐을 때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갈 아니 것이고. 그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네네. 그게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50대 이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략적 투표를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지역은 여론조사만 보면 대구 경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1년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이 정치판에서 1번이 무너진 상황에서는 대구 경북의 부동층이 제일 많다. 네. 그분들이 지금 누굴 찍어야 됩니까? 유승민과 홍준표를 찍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고향 분들이고 보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분들이 그걸 찍어가지고 사표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전략적 투표를 여론조사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보통 투표 당일날 투표장에 가다가 홍준표 찍으려다가 안철수를 찍는 수가 생기는 건데 여론조사 과정에서 그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략적 투표 행위가 부산, 마산, 울산으로 확산될 것이고 그 강원도와 충청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새가 기울게 되면은 50% 이상으로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대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골든크로스 같은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네네.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이 1년을 견뎠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농담인데 참 배 쫄쫄 굴던 이 집에 겉벌이 3마리 들어오니까 배 터지게 먹는 거 비슷하게 다리가 풀리고 그래가지고 이게 선거가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데 우리 그렇게 자만하면 안 되죠. 그러나 판도라에 와서 제가 26일 후에 이 결과를 예측해야 되는데 제가 이게 지금 좌파를 깔고 노스트라다무스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 보침 싸고 돌아가야 되는지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 예상으로는 네. 큰 표차로 당락이 결정된다. 큰 저희 표차로.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아하. 그렇게 그러면 사실은 제가 한 5, 6개월 동안 이 시대에 참 예언가로 제가 활동을 했는데 가지수는 제가 거의 다 맞췄습니다. 8대0도 맞추고. 아, 여러 가지 저도 맞춘 건뭐 인정합니다. 반기문, 뭐 황교안 불출마 이런 거 다 맞췄죠. 자, 그런데 우선 어떤 우리 김영환 선배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제가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지지율 상승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실체가 됐습니다. 저도 그건 잘 알고 있고요. 근데 저는 그걸 인정하면서도 지금 말씀하신 예언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안철수 후보가 60%가량 얻으면 문재인 후보는 25% 내외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35%. 더블 스코어. 35%.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네. 네. 아유, 타 후보가 15%예요. 후보가 15%면 문재인 후보가 25%고 안철수 후보는 60%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너무 지나친 아니 이 가정이 성립하면 맞아요. 그 호남에서 안철수 후보가 몰표를 얻으면 그 가정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 있고요. 자, 그러니까 55대 40으로 좀 수정을 하죠. 너무 많이 얘기하셨대요. 55대 40으로. 55대 그러면 35예요. 55대 30. 30 이렇게 되잖아요. 55대 30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네. 뭐 국민의당 분들은 진짜 뭐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자, 이 정도 이 정도 득표율은 역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번 대선 특징이 뭐냐면 영호남의 편차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대신 세대별 투표가 뚜렷해졌다. 네, 이런 거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예전에 80년대를 거쳤던 소위 말하는 386 세대들이 이제 55세까지 이렇게 밀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55세 이하와 55세 이상이 지지도가 환희하게 달라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지금 55%를 득표하려면은 20대에서 40대까지도 완전히 거의 몰표를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지난번 총선 때도 실제로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석권을 했지만 수도권에서 참패를 했던 것은 이 2040 세대들에서 외면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2040 세대들에게 총선 때와는 전혀 다른 180도 다른 그런 지지를 받고 있는가. 이런 어떤 과학적인 빅데이터 분석에 근거해서 이런 예언도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예언은 아닌 것 같아요. 판도라를 열은 것은 50%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지 뭐 60%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격차가 많이 난다는 거죠. 아니, 50일 때 이를테면 군소 후보들이 한 10% 나오고 한 40%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결과는 한 26일 후에 보면 되는 거고요. 아무튼 과반수를 넘겨 득표할 그 것이다. 숫자가 이거죠. 중요한 것이 그럼 아니라 수정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60이 아니라 그래 51로 편차가 많이 날 51 것이다라는 또 것입니다. 예언을 만약에 정확하게 해주세요. 좀. 50일 때 40일이 돼도 10% 차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차이가 제가 많이 얘기해 날 볼게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로 제가 반론을 제기할게요. 하나는 문재인 대표가 분명히 박스권에 있어가지고 답답한 그 상황은 맞아요. 하지만 이분은 꾸준히 상승해 왔어요. 조금씩. 그 거의 거북이처럼. 따라서 10%대, 이분이 20%대, 30%대. 네,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이런 상승세를 놓고 볼 때 절대 30% 밑으로 내려가기는 어려워요. 그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제가 이제 그 오늘자까지 2, 3일 동안 있었던 여론조사를 다 합해서 그것을 평균 낸. 그래도 평균도 상당히 과학적으로 평균을 내가지고 국소획이라고 그래요. 너무 떨어진 건 빼버린. 네네. 그것을 딱 보면 오늘자로 딱 둘이 똑같아요. 숫자가. 또 어떤 신문 결과도 똑같이 아니, 나오고. 오늘자로 똑같아요. 아니 그 포스터까지. 평균치가 딱 똑같아요. 그게 몇 대면 나왔어요? 진짜 투표에 대비해서 기권자를 빼고 유효 투표를 고려하면 43대 43이 나와요. 똑같이 나왔다. 똑같이. 그러니까 그 그리고 얘기는 나머지가 아까 얘기했듯이 15% 나오거든요. 그럼 이 그러니까 예언이 바로 깨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안 맞는다니까. 이게- 여기서 뭐냐면 문재인 후보는 이 43에서 절대 안 줄어요. 안철수 후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라니까요. 오랜만에 나랑 뜻이 같네. 이거 굉장히 같아서 지금 놀라고 있고. 아니 제가 이거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명진 전 의원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저거죠. 이제 시작종이 울린 것이다. 역시. 지금 현재가 그렇다는 얘기고 그렇죠. 우리 김용환 선배 얘기는 이제 현재에서 대선 올라서 그렇죠. 차이가 날 26일 것이다. 뒤에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에는 미세하게 엎치락뒤치락을 시작하지만 네. 대선 당일날 가면 어느 쪽으로 쇠가 기울어서 상당한 격차가 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여론조사가 한 번도 제대로 맞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안 지금 맞아요. 현재의 여론조사는 그냥 트렌드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트렌드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안철수가 급격히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선거판이 벽보는 5명, 6명 붙지만 양강으로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 네. 지금 그런 거 이 아니겠습니까? 얘기에는 동일하시는 아니, 건가요? 이 얘기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죠. 아, 예. 왜냐하면 선거 여론조사가 직접 수치도 중요하지만 트렌드, 추세, 기세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기세를 탄 건 사실이에요. 근데 네. 이 기세가 계속 가느냐, 꺾어지느냐 이 관리를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해야 되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기세가 오른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 기세가 계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 조정 안철수의 이 국면을 기세는 거실 것이다. 그냥 기세라고 말하기가 어렵고요. 저희도 예상 못했고요. 솔직히 네. 예상 못했고 안철수 후보도 예상 못했죠. 이거는 지금 국민이 만들어가는 일이지 지금 정치인들이 평론가들이 여론조사가 아무도 예측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론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민심이 뭔가 뭐를 지금 기준으로 해서 가고 있는가 왜 이것이 이런 돌풍 내지는 이 변화를 가져왔는가 이거를 보면 이것이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멈출 것인가 하강할 것인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는 그 발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고 화면에서 사라지고 난 후에 전국이 전혀 다른 전국으로 가버렸다 이겁니다. 촛불 탄핵 전국에서 박 대통령이 구속되고 일단락이 되고 탄핵하면 구속되시고 난 네. 뒤에 이 전국이 이제는 3달 후에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눈을 크게 뜨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없고 기존의 구여권이 없습니다. 촛불도 태극기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새로운 단계에 돌입하게 되면서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이것이 그냥 대세론으로 한쪽으로 그냥 가서 선거가 없이 가는 과정이 아니라 검증이 필요하고 경쟁과 각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국민들이. 네. 그래서 선거가 있게 됐다. 거기까지가 지금 현재의 근데 정세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해요. 후보 단일화 안 되더라도 투표 단일화는 될 수 있다. 저는 투표 단일화라고 표현했고 다른 평론가들은 이게 이 심리적 단일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지금 실현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선배님 얘기한 것을 그래서 저는 동의할 수밖에 없죠. 예, 동의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본인들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해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런 현상을 제가 학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2002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드디어 분이 또 있습니다. 나오셨네요. 이분이 행동 미국 사람 되게 경제학을 좋아하시죠. 주창하신 분이에요. 분이고 이분의 이제 제자뻘인 듀크대 교수인데 댄 에리얼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티에 가는데 어떤 파트너가 좋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여성들에게 이제 그 실험을 한 겁니다. 네. 장동건이 좋냐, 배용준이 좋냐. 그러면 거의 5대5가 나온답니다. 근데 장동건과 닮은 사람을 모양을 이상하게 찌그러뜨려 가지고 한 명을 모델을 더 갖다 놓으면 75대 25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 계속 문재인을 깐 거예요. 저는 이게 네거티브의 본질이고 저는 원조라고 생각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문재인 삐뚤어지게 얼굴 코, 눈, 코, 입을 이상하게 네. 만들어 놓고 계속 그걸 보여주니까 갑자기 안철수가 이뻐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소위 말하는 미끼 현상, 미끼 효과거든요. 이것은 이제 학술적으로 이제 입증이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지금 안철수에게 눈이 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이 미끼 효과에 의해서 사실은 빚어진 현상이다. 이렇게 본다면 저는 다시 조정 국면을 거친다는 것이고 자 그래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희망사항은 좋으나 어쨌든 과도하게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안철수 후보에게도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두 분 다 페이스 조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두 분 다 말씀이 지금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표현을 안 하는 걸 제가 얘기할게요. 미국의 박사동원하든지 여기 이 선배님은 또 무슨 일찍이 알았다고 그러든지 그러는데 사실 냉정하게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나 단순한 현실이 지금 이 놀라운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당히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상처받은 보수가 그 박근혜 대통령을 더 계속 문제 삼는 사실 문재인 대표보다는 그래도 안철수가 그래도 좀 낫지 않느냐. 거기서 어떻게 그야말로 일말의 심리적 위안감을 얻기 위해서 그거 찍는 거예요. 이런 단순한 사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저 패널들이 잘 모르고 계신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아까 감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중에 올라간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죠. 지난번에 촛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광화문에서 촛불이 타고 있었어요. 그때 정치인들이 전부 촛불에 영합했습니다. 그것이 헌법재판소로 갔을 때 안철수가 자기 정치 생명을 건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 촛불 현장에 가지 않고요.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권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 현장에 가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촛불로 가서 거기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태극기의 그를 지지하는 애국적 보수들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촛불 광장으로 가지 않고 헌재로 가가지고 탄핵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그 몸을 추스리고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 결단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드 우리 반대했습니다. 반대했는데 다시 찬성했죠.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습니다. 이동형 미사일을 가지고 쏘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 떨어질지 알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 전개될 뿐만 아니라 핵실험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를 백주에 공항에서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드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국민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반대했지만 이런 상태에서 아무 대안이 없이 사드 배치를 반대해서 한미 동맹이 깨지고 오늘도 지금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고요. 북한이 저렇게 됐고 핵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반대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안철수 대표는 이거는
자기가 집권하게 될 경우에는 한미동맹에 의한 사드 배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선회했고요. 또 당은 그런 후보를 뽑아놨기 때문에 우리는 선대위 차원에서 이것을 당론을 바꿔줘야 합니다. 지금 바꿔줘야 되고 우리 국회의원들 가운데 3분의 2는 이걸 바꿔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당론으로 예, 정해진 이것이 건 아니고. 하나하나가 그야말로 어려운 결단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결단을 통해서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둥지를 만들었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얻게 되었고 안보에서 신뢰를 갖고 또 포퓰리즘이 없고 과장이 없는 그런 정책을 내놓고 부단히 노력한 끝에 10%라는 아주 정말 다리가 후들거리는 지지율을 가지고 지난 1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무슨 리베이트 사건이라는 것 전부 무죄 나온 사건 가지고 당이 초토화되고요.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를 지키면서 저 같으면 바른 정당하고 통합하죠. 연대하고요. 우리 여태까지 해온 방식이 그렇습니다. 통합하고 연대하고 공동정부하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에서도 몇 명 의원들 들어오고요. 또 민주당에서 비주류 들어오고 통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100석짜리 정당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이 볼 때 식상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전까지 우리는 이것을 그 국민과의 연대, 국민 여러분께 호소해서 우리를 좀 찍어주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통합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밀고 간 것은 제가 아니라 안철수라니까요. 아니, 제가 지금 짚을게. 바로 이어서 아니 나도 얘기 좀 할게요. 김명환 선배께서 사회자부터 얘기 좀 하죠. 네, 사회 전문의 잠깐만. 존중합니다. 예, 네. 지금 뭐 두 분이 아주 굉장히 팽팽하게 지금 얘기를 하셨고 오늘은 특별히 또 차명진 의원도 몇 주 동안 아주 조용하시더니 오늘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네요. 지난번에 통편집 당해가지고 오늘 많이 해야 돼. 아,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정도원 전 의원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어서 찬스 제가 김명환 쓰겠습니다. 선배께서 워낙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굉장히 잘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사실 그 얘기 듣기 전에는 제가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문재인 후보는 좀 너무나 취해 있다는 생각은 많이 했었죠. 근데 뭐 그럴듯해요. 근데 어쨌든 차 의원 얘기가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잘한 거가 쌓여서 이 표가 생긴 게 아니라 그야말로 반문 표심이 이제 어디 길목을 잘 지켰어요. 지킨 건데 자, 수치로 봅시다. 박근혜를 찍었던 표에 46.8%를 지금가 안 지지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자, 이게 또 더 재밌는데 40대 이하는 문입니다. 50대 이상은 아닙니다. 뭐 옛날 꼭 새누리당하고 민주당하고 꼭 그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야말로 과거에 그 보수 사람들이 지금 대거 이제 그냥 이게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대선은 그러니까 불로소득 비슷해요. 지역 구도도 허물어지고 그렇죠. 딱 세대 구도만 남았어요. 그다음에 진보 보수의 개념도 좀 그럼요. 이상하게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세대 차이만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찬스- 바라기는 세대 차이가 희석되거나 네. 완화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자, 싶습니다. 찬스 인정합니다. 네, 찬스. 판도라 역사상 처음으로 찬스 씁니다. 네. 아까 김영환 선배님 말씀하신 부분을 다 부정하는 건 아니고 그동안 고생하신 것도 제가 알겠고 또 안철수 후보가 어쨌든 지금까지 뭐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버텼다고 그러는데 그 아니, 부분이 제가 후들거리고 안철수는 후들거리지 아,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거기는 뭐 또 루이 안스트롱처럼 이렇게 또 뭐 자기 변신도 하고 뭐 좋습니다. 네. 노력하시는 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국민적 관점에서 좀 짚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작년 10월 24일 날 박지원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하자고 그러는데 이것은 정략이 숨어 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국민들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개헌해야 된다. 그리고 이건 당론으로 정하자. 이렇게 돼요. 또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드에 대해서는 결사 반대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니까 또 슬그머니 또 찬성으로 들어왔어요. 아무리 정치인의 변신은 무죄라지만 이거는 너무 순식간에 입장을 바꾸다 보면 지금 안철수 후보가 말하는 것 예를 들어서 사면 얘기를 꺼냈어요. 단호하게 무슨 재판 중에 사면이냐. 이렇게 그냥 일도 양단으로 그냥 거절했으면 되는데 그 사면에 대해서 다룰 문제죠. 그건 언제든지 다룰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면하는 거 아니냐? 이게 말에 대한 신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정치는 생물이라는 걸로 모든 것을 방패막이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중요한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그런 문제 같은 경우도 바꾸고 있고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같은 경우도 국민의당 어떤 의원들은 다시 재개해야 된다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안철수 후보는 그렇지 않은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우리는 이런 깃발입니다. 이런 색깔입니다. 우리를 좀 찍어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선거운동이라는 찬스는 것이. 시한 제한 없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한마디 할게요. 말에 대한 신뢰성이 문제가 된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는 이제 안철수 대표한테 표가 몰릴 것이다. 그걸 예상을 했는데 물론 이제 전적으로 그거밖에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했는데 따라서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안철수 후보가 표가 생기는 원인을 제가 볼 땐 김선배처럼 그렇게 해석하면 저는 위험해질 거라고 봐요. 그걸 비록 좀 창피하지만 있는 그대로 인식해야 된다. 상당히 이거 주워먹은 거다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왜냐? 가만 생각해봐요. 아니 자, 지금 싸- 우리를 여론조사하는 사람은 무슨 밤이나 감으로 생각합니까? 아니, 주워 먹으다니. 예. 국민을 그렇게 자, 우습게 보세요. 생각합니다. 자, 지금 정청래 의원이 참 오늘따라 똑바른 얘기만 하네. 사드 문제나 한미동맹 이런 문제를 과연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 입장을 바뀔 수 있는 문제일까요? 그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는 상당히 그 얘기를 국민들이 들으면 가뜩이나 불안한 안철수가 더 불안해질 거예요. 물론 보수 입장에서는 싫은 것보다는 최악보다는 차악이 날 수 있어요. 불안한 게. 하지만 저거 생각해 보니까 저 너무 불안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제 언제나 옳은 말씀은 아닌데 대체로 국민은 옳은 것 같습니다. 지난 탄핵 정부에서도 그랬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 그 구속 과정에서도 이제 국민들은 냉정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들한테 맡겨두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집단 지성이 사면을 해도 될 정도의 그런 참회와 반성이 있고 또 시간이 지났을 때는 국민 화합을 해서 이제 더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단계가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걸 논할 단계가 아니다. 이것이 안철수의 생각입니다. 지금은 사면을 논할 단계가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은 재판도 안 하고 지금 기소도 안 한 상태인데 거기다 대고 사면을 할 건가 말 건가를 밝혀라 이렇게 하는 거는 옳지 않은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드 배치 문제가 그렇게 무슨 금과옥조나 성경에 나오는 규절입니까 이게? 사드 배치로는 지금 북한 사드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저걸 북한 핵을 어디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밥풀로 새 잡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저 북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드 이상의 조치가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할 수 없고요. 또 여기다 전략핵을 배치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딜레마가 있고 고육지책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의 공감이 필요하고 또 환경 영향 평가도 받아야 되고 국회에서 논의해보자. 그러니까 사드 배치를 지금 하는 건 반대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정세가 변했다 이겁니다. 핵실험 진행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 때문에 이거는 사드가 들어왔는데 그럼 한미동맹을 깨면서 돌려갑니까? 그래서 우리 문재인 후보는 그럼 당선되면 북한 먼저 방문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개성공단을 엽니까? 어떻게 금강산을 연단 말입니까? 당 안에서 결정하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요. 그런 이견이 있는 거죠. 아니 저는 제가 정청래 의원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네. 지난번에도 다른 방송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게 거품이다. 조정을 거칠 것이다. 이렇게 자꾸 수세적으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네. 대전략을 변환시켜야죠.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좀 이따 할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뭐 기다려주세요. 적폐청산 이게 과거지향적으로 갔던 거를 미래지향적으로 자, 저는 바꾸고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화합하고 네. 심지어는 연정도 한다 그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센 걸 충원을 드립니다. 친노 직계들 앞으로 정부직에 안 들어가겠다 집권은 나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DJP 때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집권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제가요 친노 아까 직계예요? 아니야 나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전해라 이런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 어쩌는 거야? 친노 직계예요? 저는 조언하는 이 친노 사람들이 비노 집권한다니까. 반노도 아니고 홀로 나 홀로. 자, 김영환 우리 선배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아까 맨 처음에 모두 발언식으로 뭐라 했냐면 정치인은 두 달 앞을 내다봐야 된다. 그러면 두 달 전에는 사드에 대한 강력 반대 했다가 지금 두 달 후에는 다시 사드 강력 찬성. 이렇게 되면 두 달 후를 못 내다봤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두 달 전에는. 자, 북핵 위협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2016년 10월 9일 날 첫 번째 핵실험을 했어요. 10년이 더 지났어요. 그리고 남북 긴장 상태가 지금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 문재인 후보가 집권하면 네. 지금 그 무슨 대리인은 아니시겠지만 예? 저는 그런 대리인 대리인이 자격도 없을 것 같아. 내가 지금 보면 자격도 안 돼요, 저는. 그러니까 사드를 그러면 이제 집권하시면 사드를 이제 미국으로 돌려 보냅니까? 오키나와로? 자, 아니면 이렇게 저 얘기했죠. 괌으로 보냅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 그다음에 두 번째. 아니, 제가 집권하시면 하나씩만 질문해 주세요. 개성공단을 엽니까 바로? 아니 제가 그리고 네. 그저 금강산 열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북한의 변화가 없이 트럼프가 있는 상황에서 예. 항모가 와 있고 지금 현재 이 지금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럼 개성공단 열자고 할 수 있습니까? 자, 제가 이런 사람을 말씀드릴게요. 대통령 찍을 수 있습니까? 자, 국민의당의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지금 김영환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정반대로 대정부 질문했어요. 그래서 그건 당론부터 좀 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문재인 후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2단계에서는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국회 인준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다시 협상을 하겠다. 그 미국과.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요. 한미 FTA도 미국 국익상 손해니까 다시 뒤엎어서 재협상해야 된다.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해도 되고 우리는 국익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경제 보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국익상 재협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보하고 또 문재인 경제는 또 후보는 다르지. 국회 비준 받을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국민의당의 일부 의원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북한 긴장 상태가 완화되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열었던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여는 것도 다시 협상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영원히 하지 말아야 됩니까? 자, 이 얘기까지만 듣고 우리가 사실 지금 네. 김영환 전 의원께서 연 판도라는 이게 아니었는데 지금 얘기가 막 자, 알겠습니다. 굉장히 딴 데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영환 의원이 연 판도라는 이번 대선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를 하는 후보가 나온다. 물론 저 김영환 의원께서는 안철수 후보일 거라고 굳게 믿겠습니다만 그럴 것이다라는 판도라를 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넘어가죠. 근데 김용환 선배가 그 뒤에 사족을 너무 큰 걸 달았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이 핍박을 받았는데 이런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고생을 왔다 많이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니, 하시고 싶은 얘기가 아니, 많으시겠죠. 고생을 하셨어. 우리 쌓인 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럼 평 부탁합니다. 시골에서 대장한다고 서울에 올라서 대장하시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자세로 얘기하셔야죠. 자, 정도는 제가 선거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조금 지고 있다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야지 좌파들이 열심히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좌파요, 좌파요. 좌파. 자기 파가. 자기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 뭐 예측을 하시느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저는 조금 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는 충고를 드리고 싶고 제 개인적으로는 뭐 예측이 너무 좀 과장된 게 아닌가. 조금 과장이 있다. 저는 과장이 아니라 부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고 선배 하여튼 고생 많으셨어요. 아이고. 고생해 주시고요. 야, 같이 청의 경쟁을 평이 아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라 훈훈하네요. 자기네끼리 주고받고 하는데 좀 셈난다. 이어서 뭐 정청래 의원이 판도라 시기. 네. 지금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대선이 다시 리셋이 됐고 다시 이제 시작하는 이런 단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여론조사가 많이 발표됐고 국민 민심도 많이 출렁거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를 어디까지 믿을 것이고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판도라를 열겠습니다. 여론조사의 비밀. 두두둥. 질문 방식과 유무선 비율에 있다. 그래서 그렇게 각 들쭉날쭉한다. 조사기관마다 다르다는 네, 얘기군요. 들쭉날쭉한다. 이런 거고요. 제가 그래서 4월 9일자, 4월 10일자 제가 여론조사한 것을 여론조사했습니다. 네. 네. 여론조사한 것을 조사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안철수 후보가 앞선 게 2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문재인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앞섰던가 동률이거나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2개 앞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무선 비율입니다. 유무선 혼합 비율이다. 네, 이거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91%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했던 전화번호에 등재되어 있던 번호 이거는 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방식을 거의 채택하지 않습니다. 보통 여론조사 업계에서는 여론조사에 2번째 참사가 있습니다. 1차 참사는 한명숙, 오세훈 후보가 붙었을 때 그때 여론조사가 완전히 정확하게 빗나갔죠. 20% 차이가 난다. 50대 30 정도로. 네네. 근데 실제 득표는 0.6% 차이가 났습니다. 그때 주로 유선 전화를 다 했기 때문에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무선 전화 이용자들의 여론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런 반성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 무선 전화 여론조사 방식을 채택을 한 겁니다. 네. 핸드폰 무선 조사를. 근데 2차 참사가 또 있죠. 여론조사 업계에. 그게 20대 총선입니다. 그때도 대부분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유무선 비율을 조정해야 된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론조사 업계에서는 무선 전화를 80% 이상 반영하는 것이 정확한 여론조사의 반영이다. 네. 민심의 반영이다. 네. 그리고 유선 전화는 20% 미만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됐는데요. 2개 이긴 것이 안철수 후보가 앞선 것이 공교롭게 유선 비율이 KBS 연합뉴스는 40%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조선일보 칸타퍼블릭은 유선이 무려 44.9%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선 전화 비율이 너무 높을수록 그죠?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높았다. 이런 건 뭐냐면 유선 전화는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보수층이 집에서 주로 전화를 받는 거기 네.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바이어스가 낀다. 이런 거죠. 또 하나는 질문 방식. 그러니까 질문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죠. 뭐냐면 이번 대선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연대 단일 후보 문재인이 나오고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의 단일 후보 안철수가 나와서 양자 대결을 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묻지 않으니까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론조사 설문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최초의 양자 구도가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자 구도를 조사했던 모 여론조사 기관은 심지어는 무선 전화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유선 전화와 인터넷 조사. 그래서 정청래 이 부분은 제가 졌다고 인정을 할 테니까 좀 그만합시다. 예, 저희가 선관위에 좀 제가 얘기를 의뢰를 좀 해서 다뤄줄게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저희가 의뢰를 알겠습니다. 자세히 조사해서 길게 얘기하셨지만 여론조사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지금 뭐 약간의 기세를 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자, 보십시오. 그렇게 앞서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다 빼놓고 있는 것이 당선 가능성입니다. 4월 9일자 KSY 같은 경우는 문재인이 56.5, 안철수 31.6이거든요. 아니 졌다니까 이런 지금 자꾸 거는 그러시요. 또 발표를 안 해요. 보도도 잘 안 되고. 아 근데 이게 뭘 지금 나오고 제가 이게 있습니까?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그 폴랩이라고 서울대 연구소에서 한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정청래 의원이 얘기한 게 맞거든요. 무선 전화 비율이 높을수록 사실은 문재인 후보 지지율이 높아요. 그리고 보통 무선 전화 비율을 잘 하는 것은 한 75 이상 네. 그 비율을 섞어야 되는데 그 이번에도 그런 경우가 보면은 이 대부분 문재인 후보가 높았어요. 따라서 안철수 후보가 아직 낮은 건 사실이야.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표를 보여드렸듯이 추세 얘기하는 건 추세가 안철수 후보가 급하게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그 어느 조사도 다 오차범위 3 내지 5%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은 이제 뭐냐면 찬스를 우리가 얘기할 네. 때 누가 높으냐 보십시오. 누가 낮으냐 얘기할 단계가 아니에요. 이제 또 유무선 비율에 대해서 달라지는 것 같고 또 CCBB를 걸 또 계제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두 거사한테 제가 내리는 이 5가지를 간단하게 제가 한번 설명드리고
이것이 의미 있는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 첫째는 현재의 모든 여론조사는 14%가 정확하게 14%가 보수가 과소 채집돼 있습니다. 과소 표지. 네, 그러니까 뭐냐면 37%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찍었던 국민이 51%. 네, 51%. 그분들 가운데 여론조사는 37%만 응답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을 찍었던 사람들이 63%가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응답자가 그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론조사라는 것입니다. 일반 대중들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 이건 과학이니까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남이 아직 전략적 투표나 선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가 지금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호남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흐르냐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예. 요소가 있다. 대선 결과가 그렇게 확 달라질 생각합니다. 것이다. 예. 세 번째는 여론조사는 지금 현재의 의사를 표명하는 거지만 이를테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후보들은 밴드웨건 효과로 인해서 당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 덤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20대, 30대가 지금 막 많이 나타나서 뭐 핸드폰이 어떻고 하고 있지만 그분들은 지금 아직 후보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정권 교체 세력입니다. 그 세력들이 안으로 할 건가 문으로 할 건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 속에 있는 거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선거에서 많이 본 것처럼 5, 60대가 많이 늘어나고 20, 30대가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5년 전에 비해서. 그런데 이 투표율이 언제부터인가 5, 60대, 6, 70대의 투표율이 훨씬 강하고요. 20, 30대 투표율이 약한 것이 여태까지 경향이었습니다. 그랬었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이 상황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게 무슨 핸드폰이니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큰 방향에서의 여론의 방향이 그렇게 갈 수가 여태까지 있고요. 여론조사 지지율이 이렇게 단기간에 급상승한 후보는 대한민국 선거 사상 아무도 없었어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 지지율이 이렇게 상승한 것이 실제 선거 결과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결정적이죠. 이렇게 추세가 올라간 그렇군요. 것은 추세가 그러니까 트렌드가 특히 대선은 아까 뭐 정청래 의원이 여러 가지 뭐 얘기했지만 대선은요 여론조사가 상당히 맞아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데는 이 표본 잡기가 어렵거든요. 좀 모집단이 네, 작아서. 네. 근데 대선은 여론조사가 거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 양강구도가 된 겁니다. 그리고 뭐 어떤 쪽은 이기고 어떤 쪽은 지고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 오차 범위 내에서 우열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마지막 게 뭐냐면 안철수 후보의 추세가 너무나 놀랍다. 네. 그게 이제 네네.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현재 지금 판세는 그렇다는 얘기죠. 네. 아직 26일 뒤에 대선은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데 실제로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도 이 여론조사 지지율 가지고 일희일비하고 그렇습니까? 아닌 척 하는데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앞에서는 그냥 그럴 것 태어난 척 하는 속으로 일희일비합니다. 아니 그걸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수도권에서 선거하면요. 네. 수도권 이제 박빙이잖아요. 근데 여론조사를 몇 개 놓잖아요. 그럼 2, 3일 후에 나온다 그러잖아요.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이게 여론조사한 거 매일매일 그 확인을 하는 거군요. 후보들도. 당연하죠. 근데 이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이다. 참조용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들 하죠. 다 얘기하죠.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사람이 좀 간사한 게 여론조사 이겼다 그러면 막 밥 안 먹어도 막 배부르고 다리에 힘이 생겨요. 근데 좀 졌다 그러면 위장을 하고 감추려고 드러나게 돼 있어. 드러나죠. 되게 속상하고. 그게 네 단계인 것 같아요. 네. 아주 차이가 많이 지면은 다리가 후들거리고 아주 차이가 많이 이기면은 교만해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기면은 이제 기세가 좀 오르고 더 열심히 하게 조금 되고. 지면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되고. 아까 그래서 하신 얘기가 예. 아주 지지율 격차가 조금 지는 게 미세하게 2위를 달리고 있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그렇게 다들 이제- 열심히들 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일부러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거 때. 지금 우리가 조금 뒤지고 있다. 조금만 더 그러니까 하자. 여론조사가 이게 완전 아전인수거든요. 조금 지면 우리가 조금만 더 하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어허. 얘기하고요. 조금 이기잖아요. 우리 이긴다.
자신감을 갖자. 그래, 이렇게 얘기해. 여기서 열심히 해서 격차를 더 벌리자 뭐 그렇죠. 이런 거군요. 예. 야, 하여튼 뭐 오늘 김영환 전 의원 나오신다 그래서 야 오늘 얘기 아주 뜨겁게 했는데 이렇게 예상은 했습니다만 예상 이상으로 아주 뜨겁게 얘기가 됐습니다. 자, 뭐 여론조사 얘기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평을 간단히 두 분이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조사를 아주 정확하게 잘 하셨는데 결국은 결론은 지금 양강 구도다. 그리고 추세가 무섭다. 이제 그렇게 보겠습니다. 차명진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답지 않게 소소한 것에 너무 집착하시는 것 같은데 큰 거는 우리가 다 인정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뭐 차명진 전 의원께서 준비하신 판도라는 뭐 지금 양강을 달리고 있는 1, 2위 후보에게 아주 제가 아주 그러니까 긴장감을 줄 그런 내용이라면요. 예 말은 하지 않지만 사실 본인들도 다 알고 있는 또 그야말로 진짜 진실 판도라를 제가 열겠습니다. 본인들도 얘기 안 하지만 사실 알고 있을 거예요. 심상정이 잘하면 안철수한테 유리하고 홍준표, 유승민이 잘하면 문재인한테 유리합니다. 지금. 정두원 전 의원께서 이번 대선은 종쳤다는 얘기를 한 3주 전부터 뭐 강력하게 보나마나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좀 조금 다른 의견이신가요? 앞으로는 좀 더 진중하겠습니다. 아니, 그 이제 종친 거 아니다. 네, 정치인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까? 아유, 아니면 사과드립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아, 종을 친 건 맞네요. 이제 시작 종이 쳐진 거죠. 네, 아니 시작이- 정청래 의원도 네. 같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환호 자격했잖아요 그때. 그런 적이 없어요. 굉장히 진지한 자세로 경청했죠. 무슨 동의하면서. 그리고 우리 정청래 의원은 지난번에 저한테 역부족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 저 상처받아가지고 뒤끝인데 네. 안철수 뭐 무슨 분유 냄새 난다 그렇게 화나가지고 지금 저 소몰이 창법 하잖아요. 지금 경제 개혁할 지도자 누굽니까? 아니 그래서 오늘 뭐 프로그램에 걸맞게 아주 강력한 판도라를 준비를 하셨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네. 정치는 두 달 후에 일어날 일을 예측해야 된다. 이것이 윈스턴 처칠의 얘기입니다. 두 달 후에. 만약에 두 달 후에 지금 예측이 벗어났을 때는 왜 벗어났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이제 그분의 말씀인데 19대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의 득표율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걸 그것은-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측이죠 무슨. 물론 예측이 어떻게 알겠어요. 예. 다음에 또 공개 사과하실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예. 저는 이번에 박빙의 승부가 되지 않을 거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근데 몇 대 몇이에요 그래서. 50대 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는 뭐 60대 40 60% 또는 55대 정도를 45 55대 45면 10%인데 실제로 개표 과정에서는 이게 지금 그 게임이 성립이 안 되는 굉장히 큰 표 차이인데 이기게 그러니까 되고 지금 얘기는 굉장히 큰 표 차이로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다 이 얘기죠 지금요. 뭐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 김영환 전 의원 얘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본인들은 또 이렇게 자기한테 낙관적으로 보통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아주 간발의 차로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다. 네. 난 안철수 후보가 이길 거라고. 안철수 후보가 이길 것 같아요. 바꿔도 너무 바꾼다. 그러면은 차명진 전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골에서 대장 먹었다고 서울 올라서도 대장 먹으려고 그러네. 서울은 달라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된 거는 아주 특유의 상인 정신? 그러니까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딱 소비자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네. 거기 가서 길목을 딱 지켜서 완전히 그냥
대박이 난 거죠. 우리 고생 많이 했어요. 소몰이 창법 그거 연구해가지고.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 선물이 청구밖에 없는데. 자력으로 지금 표를 얻는 게 아니라 반문 정서로 표를 그렇죠. 얻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죠. 제가 그 보는 게 얘기하시는 거군요. 길목 네. 지키기인데 이제 과거에 그 근세 초기에 베네치아에 각국 상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베네치아의 부가 이제 전 세계의 부가 집결됐을 때 그 중에서도 제일 돈 많이 번 사람이 누구냐면 은행업을 한 사람이에요. 은행업이 요즘 말하는 은행업이 아니라 화폐 환전, 국제화폐 환전해 준 사람이에요. 네네. 그 사람들이 아실 거예요. 메디치가예요, 메디치가. 아, 메디치 가문. 피렌체. 네. 그러니까 무슨 고생하지 않아. 막 그 뭐 여러 가지 뭐 해적들의 위험을 무릅쓰고 막 상품을 갖다 와서 파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환전해 준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벌거든요. 지금 안철수 대표가 그거예요. 다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호수표가 나한테 밖에 더 오냐? 어디 더 가냐? 해가지고 해서 표를 모았는데 모았는데. 문제는 뭐냐? 이제 그 보통 모은 돈으로 한번 이제 이 남아메리카 원정을 한번 가보려고 지금 야심을 갔는데 네.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이제 나머지 26일 동안 모진 풍파와 비바람을 거치고 남아메리카에 가고 또 거기서도 그 풍토병을 이기고 이런 것들을 과연 해낼 에서 사라지고 난 후에 전국이 전혀 다른 전국을 가버렸다 이겁니다. 촛불 탄핵 전국에서 박 대통령이 구속되고 일단락이 되고 탄핵하면 구속되시고 난 네. 뒤에 이 전국이 이제는 3달 후에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눈을 크게 뜨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없고 기존의 구여권이 없습니다. 촛불도 태극기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새로운 단계에 돌입하게 되면서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이것이 그냥 대세론으로 한쪽으로 그냥 가서 선거가 없이 가는 과정이 아니라 검증이 필요하고 경쟁과 각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국민들이. 네. 그래서 선거가 있게 됐다. 거기까지가 지금 현재의 근데 정세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해요. 후보 단일화 안 되더라도 투표 단일화는 될 수 있다. 저는 투표 단일화라고 표현했고 다른 평론가들은 이게 뭐 이 심리적 단일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지금 실현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선배님 얘기한 것을 그래서 저는 동의할 수밖에 없죠. 예, 동의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본인들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해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런 현상을 제가 학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측 제리얼 카너먼이라는 2002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드디어 분이 또 있습니다. 나오셨네요. 이분이 행동 미국 사람 되게 경제학을 좋아하시죠. 주창하신 분이에요. 분이고 이분의 이제 제자뻘인 듀크대 교수인데 댄 에리얼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티에 가는데 어떤 파트너가 좋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여성들에게 이제 그 실험을 한 겁니다. 네. 장동건이 좋냐, 배용준이 좋냐. 그러면 거의 5대5가 나온답니다. 근데 장동건과 닮은 사람을 모양을 이상하게 찌그러뜨려 가지고 한 명을 모델을 더 갖다 놓으면 75대 25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 계속 문재인을 깐 거예요. 저는 이게 네거티브의 본질이고 저는 원조라고 생각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문재인 삐뚤어지게 얼굴 뭐 코, 눈, 코, 입을 이상하게 네. 만들어 놓고 계속 그걸 보여주니까 갑자기 안철수가 이뻐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소위 말하는 미끼 현상, 미끼 효과거든요. 이것은 이제 학술적으로 이제 입증이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지금 안철수에게 눈이 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이 미끼 효과에 의해서 사실은 빚어진 현상이다. 이렇게 본다면 저는 다시 조정 국면을 거친다는 것이고 자 그래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희망사항은 좋으나 어쨌든 과도하게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안철수 후보에게도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두 분 다 페이스 조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두 분 다 말씀이 지금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표현을 안 하는 걸 제가 얘기할게요. 뭐 미국의 박사 동원하든지 여기 이 선배님은 또 무슨 일찍이 알았다고 그러든지 그러는데 사실 냉정하게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나 단순한 현실이 지금 이 놀라운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당히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상처받은 보수가 그 박근혜 대통령을 더 계속 문제 삼는 사실 문재인 대표보다는 그래도 안철수가 그래도
좀 낫지 않느냐. 거기서 어떻게 그야말로 일말의 심리적 위안감을 얻기 위해서 그거 찍는 거예요. 이런 단순한 사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저 패널들이 잘 모르고 계신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뭐 아까 뭐 감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중에 올라간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죠. 지난번에 촛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광화문에서 촛불이 타고 있었어요. 그때 정치인들이 전부 촛불에 영합했습니다. 그것이 헌법재판소로 갔을 때 안철수가 자기 정치 생명을 건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 촛불 현장에 가지 않고요.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권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 현장에 가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촛불로 가서 거기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태극기의 그를 지지하는 애국적 보수들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촛불 광장으로 가지 않고 헌재로 가가지고 탄핵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그 몸을 추스리고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 결단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할 수 있느냐. 앞으로 두고 봅시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설령 큰 표차로 이긴다고 예상이 되더라도 좀 엄살을 좀 떨어야 되지 않아요? 네,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충고를 드립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 말씀은 아주 예. 경청해야 될 말입니다. 이 김영환 전 의원의 얘기에 대해서 정청래 전 의원께서는 네. 뭐 도저히 수긍하는 그런 눈빛이 아니네요. 그냥 지그시 웃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이 시대에 참 정확이들로서 제가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정이 굳었어. 18대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유일하게 과반을 넘은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예. 51.6%. 17대 대선 이명박 48.7%, 16대 노무현 48.9%. 박근혜 후보가 유일하게 과반을 넘었는데 그때는 사실은 후보들이 이제 단촐했어요. 몇 명 안 되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많죠. 아무리 보수표가 없다 할지라도 각자 후보가 가져가는 표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과반 득표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 이렇게 일단 전망을 하고.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 표와 문재인 후보 표가 그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후보는 현찰표라고 할 수 있고요. 고정 지지층이 있고 충성도가 높고. 근데 안철수 후보 표는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약소고음도 아니다. 언제든지 바람 불면 바람 따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표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미루나무 위에 걸려있는 뜬구름과 같은 표다. 그래서 앞으로 잘 관리를 하시겠지만 조금이라도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호남에 가서는 정체성 있는 야당인 것처럼 해야 되고 또 영남에 가서 보수표를 얻으려면 또 뭐 사드 입장 바꾸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 모순이고 자기 스텝에 걸려서 넘어지다 보면 표가 금방 이렇게 분산돼서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리셋해가지고 다시 네네. 시작하는 단계이기 네. 때문에 김영환 우리 의원님 바람대로 됐으면 좋겠지만 또 저의 바람은 또 다르니까. 우선 저런 착각이 나오게 되는 것은 지난 60년 동안 보아온 정치 시각을 그대로 답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시각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난 총선에서 야당이 2명 나오고 여당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여당이 괴멸이 되고 그 민주당이 제1당이 되었으며 또 국민의당이 승리할 수 있었겠는가.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삼자 필패론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무너진 겁니다. 정치인들이 보는 것은 여와 야로 갈라서 야권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여당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한 거고요. 네네. 지금도 이거죠. 안철수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옆에서 볼 때 이거를 이길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견딘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대사론이 있어서 선거가 없다고 내가 대세요. 내가 돌아다녀 보니까 내가 대세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다 지금 정두원 의원 같은 아주 탁월한 정치인들도 대선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민들이 우리 머리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야로 갈라져 있다면 지금 어떻게 양강이 야야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60년 동안의 그 패러다임으로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3당이 2등 한 적도 없습니다. 김대중의 평민당이 3등 했죠.
그다음에 정주영의 국민당이 3등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3당인 우리 국민의당이 양강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는 여태까지 있어 본 적이 없는 거죠. 시각을 바꿔야 되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무슨 문재인 후보의 표는 강고한 표이고 안철수 후보의 표는 아주 그 뭐 바람에 불러 아까 뭐 미루나무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루나무 위에 뜬구름. 뜬구름 이렇게 뜬구름은 사라지게 생겼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래야지 지금 저 시술을 확실하게 이긴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렇습니다. 이제 분명히 이제 좋은 말씀인데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그래도 이제 여태까지 했던 그 과거의 경험 이런 걸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야말로 우리나라 그 선거에서 가장 완사이드하게 결정난 데가 MB하고 정동영인데 MB가 48.7% 얻었어요. 정동영 26.1%.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얻어도 50% 넘기가 어려워요. 실제 왜냐면 이회창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그리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3당 뭐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다 합하면 제가 딱 보니까 여론조사 치면은 한 15% 돼요. 네. 15% 되거든요. 이 15%가 거의 완전히 빠져야만 60%가 가능하거든요. 이 15%는 그래도 지금 버티는 거거든요. 아무리 정말로 지금 얘기한 바람 속에서도 이 15%가 버틴다고 생각하면 나머지가 85%예요. 85%에서 그러면 60% 가져가면 문재인 대표가 지금 저 25%밖에 못 제가 얻는다는 한번 얘기예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조사를 보면 35, 40에서 두 후보가 각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40% 내외에서 각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호남이 아직 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호남이 지금 40대 20으로 벌어져 있던 문재인과 안철수의 경쟁이 이번 월요일 조사를 보면 대체적으로 40대 40 아니면 40대 35 정도로 문재인 후보가 좀 더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호남이 이걸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남이 결정하게 되면 대산업적으로 표를 모으게 돼 있습니다. 7대 3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7대 3 내지 8대 2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건 이제 호남은 예, 그렇게 결정적으로 됐을 때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갈 아니 것이고. 그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네네. 그게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50대 이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략적 투표를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지역은 여론조사만 보면 대구 경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1년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이 정치판에서 1번이 무너진 상황에서는 대구 경북의 부동층이 제일 많다. 네. 그분들이 지금 누굴 찍어야 됩니까? 유승민과 홍준표를 찍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고향 분들이고 보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분들이 그걸 찍어가지고 사표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전략적 투표를 여론조사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보통 투표 당일날 투표장에 가다가 홍준표 찍으려다가 안철수를 찍는 수가 생기는 건데 여론조사 과정에서 그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략적 투표 행위가 부산, 마산, 울산으로 확산될 것이고 그 강원도와 충청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새가 기울게 되면은 50% 이상으로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대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골든크로스 같은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네네.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이 1년을 견뎠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농담인데 참 배 쫄쫄 굴던 이 집에 겉벌이 3마리 들어오니까 배 터지게 먹는 거 비슷하게 다리가 풀리고 그래가지고 이게 선거가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데 우리 그렇게 자만하면 안 되죠. 그러나 판도라에 와서 제가 26일 후에 이 결과를 예측해야 되는데 제가 이게 지금 좌파를 깔고 노스트라다무스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 보침 싸고 돌아가야 되는지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 예상으로는 네. 큰 표차로 당락이 결정된다. 큰 저일 표차로.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아하. 그렇게 그러면 사실은 제가 한 5, 6개월 동안 이 시대에 참 예언가로 제가 활동을 했는데 가지수는 제가 거의 다 맞췄습니다. 8대0도 맞추고. 아, 여러 가지 저도 맞춘 건뭐 인정합니다. 반기문, 뭐 네. 황교안 불출마 이런 거 다 맞췄죠. 자, 그런데 우선 어떤 우리 김영환 선배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제가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지지율 상승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실체가 됐습니다. 저도 그건 잘 알고 있고요. 근데 저는 그걸 인정하면서도 지금 말씀하신 예언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안철수 후보가 60%까지 얻으면 문재인 후보는 25% 내외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35%. 더블 스코어. 35%.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네. 지금 아유, 타 후보가 15%예요. 후보가 15%면 문재인 후보가 25%고 안철수 후보는 60%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너무 지나친 아니 이 가정이 성립하면 맞아요. 그 호남에서 안철수 후보가 몰표를 얻으면 그 가정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 있고요. 자, 그러니까. 55대 40으로 좀 수정을 하죠. 너무 많이 얘기하셨대요. 55대 40으로. 55대 그러면 35예요. 55대 30. 30 이렇게 되잖아요. 55대 30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네. 뭐 국민의당 분들은 진짜 뭐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자, 이 정도 이 정도 득표율은 역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번 대선 특징이 뭐냐면 영호남의 편차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대신 세대별 투표가 뚜렷해졌다. 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게 대체적으로 예전에 80년대를 거쳤던 소위 말하는 386 세대들이 이제 55세까지 이렇게 밀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55세 이하와 55세 이상이 지지도가 환희하게 달라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지금 55%를 득표하려면은 20대에서 40대까지도 완전히 거의 몰표를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지난번 총선 때도 실제로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석권을 했지만 수도권에서 참패를 했던 것은 이 2040 세대들에서 외면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2040 세대들에게 총선 때와는 전혀 다른 180도 다른 그런 지지를 받고 있는가. 이런 어떤 과학적인 빅데이터 분석에 근거해서 이런 예언도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예언은 아닌 것 같아요. 판도라를 열은 것은 50%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지 뭐 60%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격차가 많이 난다는 거죠. 아니, 51대 이를테면 군소 후보들이 한 10% 나오고 한 네. 40%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결과는 한 26일 후에 보면 되는 거고요. 아무튼 과반수를 넘겨 득표할 그 것이다, 숫자가 이거죠? 중요한 것이 그럼 아니라 수정하시는 겁니까? 아니 60이 아니라 그럼 51로 편차가 많이 날 51 것이다라는 다시? 것입니다. 그 예언을 만약에 정확하게 해주세요. 좀. 51대 41이 돼도 10% 차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차이가 제가 많이 얘기해 날 볼게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로 제가 반론을 제기할게요. 하나는 문재인 대표가 분명히 박스권에 있어가지고 답답한 그 상황은 맞아요. 하지만 이분은 꾸준히 상승해 왔어요. 조금씩. 그 거의 거북이처럼. 따라서 10%대, 이분이 20%대, 30%대. 네,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이런 상승세를 놓고 볼 때 절대 30% 밑으로 내려가기는 어려워요. 그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제가 이제 그 오늘자까지 2, 3일 동안 있었던 여론조사를 다 합해서 그것을 평균 낸. 근데 평균도 상당히 과학적으로 평균을 내가지고 국소획이라고 그래요. 너무 떨어진 건 빼버린. 네네. 그것을 딱 보면 오늘자로 딱 둘이 똑같아요. 숫자가. 또 어떤 신문 결과도 똑같이 아니, 나오고. 오늘자로 똑같아요. 아니 그 포스터까지. 평균치가 딱 똑같아요. 그게 몇 대면 나왔어요? 진짜 투표에 대비해서 기권자를 빼고 유효 투표를 고려하면 43대 43이 나와요. 똑같이 나왔다. 똑같이. 그러니까 그 그리고 얘기는 나머지가 아까 얘기했듯이 15% 나오거든요. 그럼 이 그러니까 예언이 바로 깨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안 맞는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냐면 문재인 후보는 이 43에서 절대 안 줄어요. 안철수 후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라니까요. 오랜만에 나랑 뜻이 같네. 이거 굉장히 같아서 지금 놀라고 있고. 아니 제가 이거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명진 전 의원 얘기는 지금 저거죠. 이제 시작종이 울린 것이다. 역시. 지금 현재가 그렇다는 얘기고 그렇죠. 우리 네. 김용환 선배 얘기는 이제 현재에서 대선 올라서 그렇죠. 차이가 날 26일 것이다. 뒤에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에는 미세하게 엎치락뒤치락을 시작하지만 네. 대선 당일날 가면 어느 쪽으로 쇠가 기울어서 상당한 격차가 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여론조사가 한 번도 제대로 맞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안 지금 맞아요. 현재의 여론조사는 그냥 트렌드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트렌드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안철수가 급격히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선거판이 벽보는 5명, 6명 붙지만 양강으로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 네. 지금 그런 거 이 아니겠습니까? 얘기에는 동일하시는 아니, 건가요? 이 얘기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죠. 아, 예. 왜냐하면 선거 여론조사가 직접 수치도 중요하지만 트렌드, 추세, 기세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기세를 탄 건 사실이에요. 근데 네. 이 기세가 계속 가느냐, 꺾어지느냐 이 관리를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해야 되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기세가 오른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 기세가 계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 조정 안철수의 이 국면을 기세는 거실 것이다. 그냥 기세라고 말하기가 어렵고요. 저희도 예상 못했고요. 솔직히 예상 못했고 안철수 후보도 예상 못했죠. 이거는 지금 국민이 만들어가는 일이지 지금 정치인들이 평론가들이 여론조사가 아무도 예측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론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민심이 뭔가 뭐를 지금 기준으로 해서 가고 있는가 왜 이것이 이런 돌풍 내지는 이 변화를 가져왔는가 이거를 보면 이것이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멈출 것인가 하강할 것인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는 그 발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고